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하늘은 가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못된 장난을 치곤 합니다. 때는 조선 순조 임금 시절 한양에서 이틀 거리쯤 되는 경기도 양주 땅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엔 억울한 사람도 많고 우스운 사람도 많고 그 둘을 한 몸에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졸 막동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살에 부모를 잃고 20해 가까이 혼자 살아온 사내. 읍내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 한 칸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집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밥 냄새가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막동이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절벽 끝에서 손목이 잡힌 것처럼 기생옥난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잡으러 갔다가 구해주고 구해줬다가 초가집에 들어앉히고 들어앉혔다가 뒷간에 숨겨주고 숨겨줬다가 밥상 2개를 차리게 된 어느 봄날의 기막히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선 순조 14년 봄이 막 끝물에 접어든 4월 중순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고을의 아침은 언제나 닭 울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읍내 장터엔 이른 새벽부터 국밥 냄새가 퍼지고 보부상들의 짐지개 소리가 돌길 위에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관아 마당 한쪽에는 빛바랜 포졸 깃발이 바람에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읍내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서 한 사내가 허겁지겁 집신을 꿰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이름은 막동이.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 사내였습니다. 10살의 돌림병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이후 22해를 이 고을에서 홀로 버텨온 사내였습니다. 15세 포졸로 들어온 이후 17년을 이 땅에서 보낸 터라 양주 땅 구석구석 그가 모르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초가집은 읍내에서도 외진 쪽에 있었습니다. 지붕에 짚은 군데군데 사가 있었고 흙벽에는 실금이 여러 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풀이 자라고 우물 옆 돌절구는 쓰지 않은 지 오래되어 이끼가 끼었습니다. 방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집자리 하나에 낡은 이불 한 채, 밥솥 하나와 된장독 하나. 그것이 막동이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고아로 자라 장가를 못 간 탓에 이 집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밥 냄새가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막동이의 키는 5자, 8치로 또래보다 한 뼘쯤 크고 어깨는 황소 멍에를 얹어도 될 만큼 떡 벌어졌습니다. 그가 입은 것은 포졸 복색 그대로였습니다. 남색 면포로 지은 바지 저고리에 짧은 쾌자를 걸치고 머리엔 검은 페랭이를 비스듬히 눌러 썼습니다. 허리춤엔 포승줄 한 타래와 짧은 곰봉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습니다. 관복이라 하기엔 누더기에 가까웠고 관원이라 하기엔 행색이 너무도 수수했습니다만 그것이 막동이의 17해 포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막동이가 다급하게 집신을 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읍내 가장 큰 상단인 대풍상단의 행수 노릇을 하던 사내 하나가 상단 창고 뒷골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인은 예리한 것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피 묻은 비녀 하나였고 사또는 밤새 신문 끝에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대풍상단 주인 박첨지가 자주 드나들던 양주 기방의 기생, 이름은 옥난, 나이 26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난은 이미 그 새벽에 기방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사또는 즉각 포졸들을 풀었고 막동이에게는 북쪽 산길 방향이 떨어졌습니다. 양주 북쪽은 험한 산세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 틈이 많아 도망자들이 즐겨 숨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막동이는 산길을 2시간 가까이 올랐습니다. 봄이라 했지만 산속은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어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는 가운데 막동이는 발자국을 쫓아 능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능선 끝 바위 절벽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저고리 깃에는 연분홍선이 곱게 둘러 있었고 치마는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꽂혀 있어야 할 비녀는 없었고 풀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제멋대로 날렸습니다. 그 얼굴은 멀리서 보기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생이 아니면 저런 얼굴을 가질 수 없다고 막동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피부는 달걀 속살처럼 희고 눈매는 길고 서늘했으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엔 혈색이 없었고 눈빛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옥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벽 끝 발 하나 디딜 공간도 없는 바위 모서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수십 척의 낭떠러지였습니다. 봄철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쫓아오자 도망치다 막다른 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막동이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떨어진다. 막동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더라면 못했을 것입니다. 잡아야 할 죄인이고 포승줄로 묶어 사또 앞에 끌고 가야 할 여자라는 사실도 그 순간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페랭이가 벗겨지고 쾌자 자락이 바위에 긁히면서도 막동이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절벽 모서리까지 몇 보 남지 않았을 때 옥란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치마폭이 허공을 향해 펄럭이고 비명이 터지려는 순간 막동이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팔이 빠질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막동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발끝으로 바위 틈을 걸어 잠그고 온몸의 무게를 뒤로 실으면서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옥란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리다가 겨우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보았고 옥란은 그 옆에서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봄 햇살은 그 어지러운 바위 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따사롭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옥란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더니 천천히 막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막동이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막동이의 왼쪽 뺨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포졸 주제에 감히 기생의 손목을 붙잡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막동이는 17회 포졸 생활 동안 도둑에게도 주정꾼에게도 심지어 사또에게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목숨을 건져준 여자에게 뺨을 얻어맞은 것입니다. 옥란은 그 뺨을 때리고는 치마를 털고 일어나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막동이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뺨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막동이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를 잡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여자가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벗겨진 페랭이를 집어 눌러 쓰고 포승줄을 고쳐매고 산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뻐꾸기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막동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잡으러 갔다가 구해주고 구해줬더니 뺨을 맞은 기막히고 어이없는 봄날의 인연이었습니다. 막동이가 빈손으로 관아의 보고를 마친 것은 해가 중천에 뜬 오시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저마다 고을 방방곡곡을 뒤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막동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옥난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언제나처럼 상위에 붓을 집어 던지며 분을 사겼고 포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동이는 관아문을 나와 읍내 변두리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신을 벗고 단칸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뺨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기분은 더욱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지친 몸이 집자리에 닿자마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솥에 밥 지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새벽 첫 닭소리에 눈을 뜨려는 찰나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막동이는 벌떡 일어나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습니다. 포졸로 오래 살다 보면 새벽 인기척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삐걱하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두 손에 든 여자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는 하룻밤 산길을 헤맨 흔적인지 흙이 묻고 소매 끝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만큼은 여전히 당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옥난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마당에 들어서듯 거리낌 없이 살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막동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어젯밤 꿈에서도 이 여자를 쫓아다녔는데 아직 꿈이 안 깬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옥난은 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더니 팔짱을 끼고 막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절벽에서 구해준 포졸이 맞는지 확인하듯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제 내 손목을 잡지 않았느냐. 그 바람에 발목을 삐었다. 여자의 몸에 손을 댔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집에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라. 막동이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옥난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되받았습니다. 잡으러 온 포졸이 자신을 붙잡아 발목을 다치게 한 것이니 어찌됐든 포졸 쪽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관아에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옥난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맞받아쳤습니다. 관아에 가면 자신이 먼저 포졸에게 손목을 붙잡혀 다쳤다고 고할 것이라고 살인 누명을 쓴 죄인을 잡기는커녕 건드렸다는 소문이 나면 이 포졸 신세가 어찌 되겠느냐고 막동이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통할 수도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막동이는 마당 한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통수를 극적이며 허공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체념과 황당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생옥난의 막동이 초가집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옥난은 단칸방 안쪽 집자리가 가장 따뜻한 자리를 보따리로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막동이는 방 구석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비단 주머니 하나, 그리고 무언가를 단단히 감싼 기름종이 꾸러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름종이 꾸러미를 옥난은 보따리 맨 안쪽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듯이 막동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황당한 상황 자체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밥을 해야 했습니다.
막동이는 된장독에서 된장을 떠 국을 끓이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옥나는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국이 싱겁다고, 수저가 지저분하다고. 막동이는 된장국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초가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용의자입니다. 잡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칸방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17회 포졸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2해를 혼자 살아온 이 초가집에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막동이는 보리밥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도망치다가 제 발로 돌아왔을까? 무엇이 이 여자를 하필 자신의 초가집으로 이끌었을까? 절벽에서 뺨을 때리고 달아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옆에 앉아 된장국이 싱겁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막동이는 그 이상함을 아직 끝까지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옥난이 막동이의 초가집에 눌러앉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변두리 포졸 막동이네 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로 혼자 살아온 막동이가 난데없이 여자를 들였다는 소문은 아침 장터에서 저녁 빨래터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동료 포졸들은 막동이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운 눈으로,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의 하루는 고달파졌습니다. 아침이면 옥난이 깨기 전에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온 집이라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분을 챙겨야 했습니다. 장에 나가 쌀을 더 사고 반찬거리도 구해야 했습니다. 옥나는 매번 고기가 없다고 나물이 질기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막동이는 군소리를 삼키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옥난의 빨래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초가집 앞 빨랫줄에 기생의 고운 옷가지를 널어야 했는데 하필 그 빨랫줄이 골목 안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빨랫줄에 너울거리는 고운 옷감을 보고 동네 안악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안악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막동이는 그때마다 대꾸하기 귀찮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빨래보다 더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동네 구장 영감이 막동이를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아닌 여자가 호라비 집에 드나드는 것은 마을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어서 내보내지 않으면 관아에 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뒷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구장 영감이 돌아간 후 막동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옥난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옥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동이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외간 남자 집에서 며칠을 먹고 잔 것 자체가 이미 어지러운 일이 아니냐고. 그러니 막동이가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막동이는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운 일이 기다렸습니다. 단칸방의 집자리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옥난은 첫날부터 그 집자리를 차지하고 이불을 독점했습니다. 막동이에게는 방 구석에 깔 거적대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조선의 봄밤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막동이는 얇은 쾌자를 몸에 두르고 구석 거적대기 위에 웅크렸습니다. 옥난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고요히 흘렀습니다. 막동이는 천장의 그 흐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2해를 살면서 장가를 못 가보았습니다. 10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이 방에 다른 사람의 온기가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하필 살인 용의자 기생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일 아침에도 곡이 없다고 투덜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막동이는 짧은 탄식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옥난이 돌아누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종이 꾸러미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 꾸러미를 펼쳐 잠시 무언가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기름종이 꾸러미 안에 그 무언가가 들어있다. 살인 용의자가 목숨을 걸고 들고 다니는 물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막동이는 그 생각을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초가집 문틈으로 가늘게 불어들어왔습니다. 거적대기가 부스럭거렸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 자신이 어떤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막동이가 오전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옥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보따리는 그대로였고 기름종이 꾸러미도 보따리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뒷간이라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그 순간 손이 꾸러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졸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용의자가 숨기고 있는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 안에서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꾸러미를 펼치자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장의 종이를 접어 만든 문서 뭉치였고 또 하나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비녀였습니다. 비녀는 은으로 만든 것으로 끝부분에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자로 촘촘히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포졸인 그가 한자를 모두 읽기는 어려웠지만 대충 눈에 들어오는 내용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돈의 양이 적힌 장부 형식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은 대풍상단 주인 박첨지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난이 뒷간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의 손에 기름종이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문서가 펼쳐진 채였습니다. 옥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막동이는 꾸러미를 뒤로 감추지도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옥난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막동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대풍상단 행수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인 것은 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대풍상단의 주인 박첨지였습니다. 행수는 박첨지가 수년간 고을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놓아 재산을 빼앗고 그 돈 일부를 관아 아전들에게 뇌물로 바쳐온 내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역이 바로 이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행수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고 박첨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행수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옥난은 그날 밤 기방을 찾아온 박첨지와 행수가 창고 뒷골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행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첨지는 옥난을 보았고 옥난은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행수가 박첨지에게 들이밀려던 증거 문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첨지는 자신과 가까운 관아 아전을 통해 사또에게 옥란을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옥란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 문서를 사또에게 내밀어도 사또가 박첨지 편이라면 오히려 문서가 빼앗기고 자신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란은 막동이의 초가집을 택했습니다. 관아 포졸이 혼자 사는 변두리 집이라 박첨지의 하수인들이 쉽게 의심하지 않을 곳이면서도 포졸 한 명이 있어 당장 큰 위험이 닥치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곳.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곳에 머무는 것이 지금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녀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막동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문서를 다시 꾸러미에 넣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졸로서는 이 여자를 사또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로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사또와 박첨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아전들이 어느 쪽 편인지를, 이 문서가 사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막동이는 꾸러미를 옥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이미 말을 대신했습니다. 옥란은 꾸러미를 받아 품 안에 넣으면서 처음으로 막동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을 때렸던 날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초가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산에 셋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포졸 복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반 차림도 아닌 상인처럼 꾸몄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들이었습니다. 셋 다 허리춤에 무언가가 불룩하게 차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내들은 이 고을을 지나다 아는 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희고 눈매가 서늘한 여자였는데 옥색 치마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쪽에서 봤다고 해서 왔다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막동이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17회 포졸 생활이 가르쳐준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눈빛이 아니라 없애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포졸집에 그런 여자가 있을 리 없다고. 사내들은 그래도 집안을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막아섰습니다.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려면 관아 허가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잠시 눈빛을 교환하다가 집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동이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란은 이미 인기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나눴습니다. 막동이는 옥란을 이끌고 뒷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뒷문 너머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 텃밭 구석에 지난 가을부터 삭혀온 커다란 거름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 두꺼운 짚이 덮여 있었고 근처만 가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막동이는 거름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동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옥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생으로 26해를 살면서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텃밭 담장 너머로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동이가 뚜껑을 덮는 순간 사내들이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보더니 코를 틀어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항아리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막동이는 한 발 앞서 걸음 항아리 뚜껑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집 보물 단지라고 했습니다. 봄 농사 때 쓸 걸음인데
지금 한창 삭히는 중이라고. 뚜껑을 열어보겠느냐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사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냄새가 이미 코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 안에 숨겠느냐는 말을 중얼거리며 사내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후 막동이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옥란이 나왔습니다. 오물이 묻은 채였습니다. 연두색 저고리는 알아볼 수 없는 색이 되어 있었고 쪽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동이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눈물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며 온갖 것을 참아왔지만 이 눈물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어색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대신 뒤로 돌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옥란이 손발을 씻는 동안 막동이는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적대감도 아니고 억지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기생이든 포졸이든 걸음 항아리에서 나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막동이는 이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걸음 항아리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첨지의 하수인들이 한번 왔다 갔으니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막동이는 옥랑과 초가집 마당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이 고을 사또에게 가는 것은 처음부터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또와 박첨지의 관계는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서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 고을 밖에 더 높은 데로 가야 했습니다. 막동이는 한양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한양은 여기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둘이 걸어가는 동안 박첨지의 하수인들이 뒤를 쫓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옥란이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요즘 경기도 일대에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기방에서 돌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장터를 돌아다니며 민심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박첨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막동이와 옥란은 사흘 안에 장터에서 암행어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수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포졸 하나가 막동이를 찾아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사또가 막동이네 집에 살인 용의자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포졸들을 보내 집을 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옥란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다 들키면 더 위험했습니다. 막동이는 옥란에게 먼저 나가 읍내 장터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포졸로서 자연스럽게 순찰을 도는 척하며 합류하겠다고. 옥란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혼자 나갔다가 하수인들을 만나면 어떡하느냐고. 막동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은 때를 노리면 된다고. 옥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져 각자 나선 그 새벽 막동이는 혼자 초가집을 잠그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10살부터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혼자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22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이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살인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것이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막동이와 옥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민 차림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포졸 복색을 벗고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 보따리를 진 모습은 어느 시골 장사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옥난도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한 기생 복색 대신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쪽진 머리에는 나무 비녀 하나만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옆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평범한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양주 읍내 장터는 닷새마다 열렸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 입구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모여들었습니다. 보부상들의 좌판이 줄지어 늘어섰고 국밥집에서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막동이는 옥남과 함께 장터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눈은 계속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장터에 있다면 남루한 행색으로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의 국밥집 앞에서 막동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치고 페랭이를 눌러 쓴 선비 하나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림새는 허름했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앉은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국밥집 주인에게 대하는 말투가 거들먹거리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은 품위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은 국밥 그릇을 보면서도 그 시선이 장터 곳곳을 쓸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난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국밥집 앞으로 다가가 그 선비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막동이는 뒤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옥난은 선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장터에 소문을 들었다고 나라의 억울한 일을 살피러 내려온 분이 이 고을에 계신다고 들었다고. 그리고 품 안에서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내 선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비는 처음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한술 떠먹고 천천히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문서를 읽는 선비의 눈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국물을 더 부어주러 왔을 때 선비는 자연스럽게 문서를 소매 안으로 넣었다가 주인이 떠나자 다시 꺼냈습니다. 문서를 다 읽은 선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더 있는지였습니다. 옥난이 그날 밤 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그 옆에서 옥난이 하수인들에게 쫓긴 경위와 걸음 항아리까지 숨어야 했던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국밥값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장터 여기저기서 동시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루한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서자마자 그의 도포 안에서 무언가가 꺼내어졌습니다. 붉은 글씨로 암행어사라 쓰인 마패였습니다. 장터 안이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흥정을 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로 뒤쪽에서부터 역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장터 이쪽 저쪽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수행 역졸들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손에 쥔 채 즉시 관아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역졸들이 앞뒤로 호위하며 따랐습니다.
막동이와 옥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에서는 사또가 아직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아전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암행어사 일행이 관아 입구에 들어선 뒤였습니다. 박첨지는 마침 관아 안채에서 사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어섰습니다. 박첨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마패를 든 암행어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도 굳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풍상단 주인 박첨지가 수년간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를 쳐서 재산을 빼앗은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관아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친 내역이 적힌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박첨지는 처음에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위조 문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추가로 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이미 대풍상단 창고를 봉쇄하고 거기서 찾아낸 별도의 장부였습니다. 두 장부의 내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첨지는 역졸들에게 양팔이 잡혔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을 더 내놓겠다고, 더 큰 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사또와 관련 아전들에 대한 조사도 즉시 시작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옥난에 대한 누명을 공식적으로 거두었습니다. 행수를 실제로 해친 것은 박첨지의 하수인임을 역졸들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옥난은 살인범이 아니라 목격자였고 오히려 박첨지의 범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그 말을 들은 옥난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막동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새가 넘도록 숨죽이며 버텨온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음 항아리에서 나온 눈물도 사또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전 새벽에 각자 집을 나섰던 순간도 안개 속 느티나무 아래서 다시 만났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관아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발 아래 쌓여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관아 마당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첨지가 끌려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옥난은 막동이의 초가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기름종이 꾸러미는 이미 암행어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보따리 안에 남은 것은 갈아입을 옷가지와 비단 주머니 그리고 작은 은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짐이 줄었습니다. 막동이는 초가집 마당에 서서 옥난이 짐 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가라는 말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았고 잘 지내라는 말은 너무 허전한 것 같았습니다. 막동이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자풀 끝을 내려다보면서 옥난은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막동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난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막동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두색 저고리가 오물이 묻어 색이 변했다가 빨아서 다시 입은 그 저고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칸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다고 투덜거렸던 공간이 갑자기 넓어 보였습니다. 집자리 위에는 옥난이 쓰던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 쪽으로 나갔다가 밥솥 앞에서 멈췄습니다. 쌀을 한 사람분만 씻으면 되었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 한 사람분이 귀찮았습니다. 22해를 혼자 살아왔는데 닷새 만에
혼자가 귀찮아졌습니다. 막동이는 쌀 씻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사람분의 쌀을 씻었습니다. 반쯤 씻다가 다시 한 사람분으로 줄였다가 결국 또 두 사람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을 불에 올리고 나서도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성큼성큼 걷지 않고 발끝이 살짝 먼저 닿았다가 발꿈치가 내려앉는 기생 특유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삐걱하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옥란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아침에 나갔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와 보따리를 내려놓더니 막동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려다 생각해보니 닷새 동안 호라비 집에서 한 지붕 아래 먹고 잔 것이 이미 세상에 소문이 다 났는데 이제 와 친정에 간들 어느 집 문이 제대로 열리겠느냐고. 그러니 이미 이렇게 된 것의 책임을 막동이가 져야 한다고. 여기서 계속 살겠다고. 막동이는 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분의 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저 2개를 꺼내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옥란은 그 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밥을 2그릇에 나누어 퍼왔습니다. 된장찌개도 한 냄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봄볕이 살인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 초라한 밥상 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절벽에서의 손목, 뺨 한 대, 걸음 항아리, 새벽 안개 속 느티나무, 그리고 두 사람분으로 씻어진 쌀. 그것들이 밥상 위에 숟가락 2개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동이의 초가집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밥상 위에 항상 숟가락이 2개였습니다. 옥란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입은 거칠었고 여전히 막동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만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막동이가 순찰을 나갈 때 밥상을 먼저 차려두는 날이 생겼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밥이 타지 않고 된장국이 짜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그것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옥란은 기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살인 용의자로 온 고을의 얼굴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옥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름종이 꾸러미를 들고 박첨지의 하수인들을 피해 다니던 그 며칠 동안 그녀를 살린 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걸음 항아리를 열어준 손이었고 사또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전 새벽에 먼저 나가라고 했던 목소리였고 안개 낀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등이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방에서 7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순찰을 마치고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저 그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인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거나 옥란이 무언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막동이의 발걸음이 문을 열기 전에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을 막동이 자신은 아직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해 혼자 살던 이 집에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고을을 떠나던 날 그는 막동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지키고
목격자를 보호한 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동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 기생과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막동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얼굴에는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박첨지의 재산 일부는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아전 몇은 쫓겨났고 몇은 죄를 받았습니다. 고을 안이 한동안 뒤숭숭했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아 갈 무렵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막동이는 살인문 앞에 앉아 집신 바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옥나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봄 끝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낮에 피었던 개나리가 흙담 아래에서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막동이는 집신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놀이 붉었습니다. 그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저녁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옥난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밥 식는다고. 막동이는 집신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밥상 위에 숟가락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난이 된장찌개 냄비를 가운데 놓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10살부터 홀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22해를 버텨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는 밥 짓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분도 법도도 세상의 눈도 이 낡고 허름한 초가집 밥상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포졸과 기생이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는 이 작은 초가집이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기와집보다 넓고 따뜻한 세계였습니다. 숟가락 2개가 국그릇에 나란히 담겼습니다. 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은 처음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식지 않을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졸 막동이와 기생 옥난의 기막히고 통쾌한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절벽에서 손목을 잡은 것이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뺨을 맞고 시작했지만 결국 숟가락 2개로 끝을 맺은 이야기. 고아로 혼자 살아온 사내와 기방에서 홀로 버텨온 여자가 걸음 항아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유일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10살부터 혼자였던 막동이는 32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에게 신분을 묻고 출신을 묻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밥상 앞에서만큼은 숟가락에는 신분이 없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단칸방이어도 된장찌개 한 냄비면 충분했습니다. 막동이와 옥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